이제 다음은 오늘 학술회의 마지막 주제 발표인데요. 조선 건국동맹 운동가의 해방일지를 동농문화재단 강덕상 자료전 토장으로 계시는 이규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규수라고 합니다. 그 앞에 세 분들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물론 상층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성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온 청년들은 어떤 거 고민했을까, 이런 부분을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쪽 분야를 다룬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호선 선생이 아무튼 뭐 그 건국동맹 그거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뭐를 아느냐, 나 모른다 그랬더니 아무튼 하래요. 근데 좀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연구 이외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 자료를 많이 다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연히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있었을 때 김석범 소설가 선생님 그 발표를 한번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김 선생님이 100세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놀랐습니다. 그 말씀하시다가 막 우세요. 자기 소설의 원점이 뭐냐? 그게 다름 아닌 자기 친구의 썼던 장용석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저도 그 자료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22통의 편지거든요. 아무튼 그 발표만 보시면 알겠습니다. 발표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편지 22통이 자기 소설 속에 살아남았다. 구체적으로 까마귀의 죽음이라는 소설에 장용석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김석범 선생님은 44년도에 충칭으로 망명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서울에 왔었는데, 그때 선학원이라는 곳에서 장용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때 19살이었습니다. 동갑입니다. 밤새도록 조국의 독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헤어지게 됐죠. 김석범 선생님 다 일본으로 가시고, 장용석은 국내에서 활동하시다가 24살에 우익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그 시대 청년들이 무엇을 어떤 고민했을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한번 같이 그 청년들을 무엇을 고민했을까, 이런 부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 편지는 47년 11월부터요 49년 5월까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 한글인데, 되게 또 지금의 언어가 달라가 되게 또 읽기가 제천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아무튼 본인들의 그 생각들을 이제 장용석이 김석범 선생한테 보내는 편지만 남아 있고, 역으로 김석범 선생이 장용석의 편지는 물론 없죠. 49년 5월 그때 마지막 죽음을까지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과연 겪었던, 청년들이 겪었던 해방 전국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 해방과 분단과 내전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했었던 국가 건설을 향한 꿈, 그리고 희망, 그리고 그 분단으로 인해서 계속 좌절,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로 표출했을까? 그리고 단순한 좌절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을 꾸고 있었을까? 오늘 대주제가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는 나라인데요. 결정 말씀드리면은 이마에 땀 흘리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를 이 사람들은 아마 추구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는 논증할 법 없습니다만은 기존에 우리가 상층부 여운으로 대표되는 건국동맹 같은 경우에 뭐 여운형이라는 존재는 강덕상 선생이 표현하면은 한국 민족운동의 북극성이다. 좌건 우건 모든 것을 계급을 초월해서 민족이라는 문제에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 다름 아닌 여운형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뭐 여운형의 새로운 것들이 뭐 정부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부 조직, 이 장용석이라는 존재가 과연 건국동맹 사람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단지 그 김정은 선수 말에 의하면은 서원하고라는 곳이 건국동맹 비밀 아지트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떤 조직이라는 것 선택은 다양성이 있겠죠. 나는 건국동맹 계열이야. 나는 공산당이야. 남노장이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장용석이 만난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남노당 계열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형태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읽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깨알같이 쓴 편지들. 그리고 역시 편지 현해탄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검열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조직 활동이란 말 전혀 안 씁니다. 이것을 사업에 종사한다. 서울은 북해도 대학, 일본은 좋은 환경, 위대한 환경,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서로 간에는 김석준 말을 하면은 우리들은 알았다. 서로 각종 정황들을 전해주고 또 자신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친구로서 오고 가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깨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편지를 보면 순서중에 보면 등장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이석구, 이분은 이제 건국동맹 6인중에 주요 멤버 중에 있었죠. 정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마다 가끔씩 이 선생, 정 선생은 지금 잘 계신다. 이 표현들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건국동맹 계열이건 남노당 계열이든 간에 이석구라는 분도 결국 남노당 조직부장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용석과 이 장용석이라는 분은 이 이석구의 영향을 무지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들의 구체적 분들은 아마 그 계열의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만났던 게 선학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김석권 선생님 말이라면 김동호, 김영선, 이영선, 최진혁, 김혜택, 최종화 등등이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주로 편집만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부 사람들은 군대 조직, 경찰 조직에 수많은 들어가는 시험에 가서 경찰에 되는 사람도 있고 조선은행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경성제대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다양한 활동들을 또래 사람 20대 초반에 이 또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배신자도 있고요. 배신자가 운동에 탈락한 사람. 여담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되게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나이에도,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여러 생활고 때문에 그 책을 중고시장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숨은 사람도 있다, 이런 조직원도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로 간에 편지 내용 중에는 미 책도 다 팔아먹었다, 미 양복과 미 구두마저도 팔아먹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갑니다. 아무튼 제 생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국동맹의 44년의 연전기에 몸을 담았으나 이외에는 다양한 활동하는 편지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학원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에 가면 선학원에서 계기를 만났고 여기가 이제 건국동맹의 아지트였다. 20년이 정립이 되고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여기에 이제 여운형 분도 많이 관여했었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많은 조직 활동이 펼쳐졌다. 그 해방 이후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전부 비밀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선학원이 건국동 비밀 아지트였다라고 김정근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석구라는 분이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요,
그 80년대 초반에 한국의 대학생들이 고민했던 내 가족은 어떨 것인가 빵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이승구입니다. 이 선생님을 보아라. 28년간이라는 것을 가족을 버리고 군대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시지 않았니? 물론 내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동생 두 아이를 공부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생 두 아이를 희생시키고 내가 발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양심적으로 많이 고민했다. 참으로 많이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 모든 것이 새 출발이다. 나를 위하여 당분간 어버이도 동생들도 집사들도 모두 잊어버리란다. 굉장히 많은 어떤 생명의 체포 위협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자기가 어떤 운동의 길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석구라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모델이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지들 중에 이제 다양한 활동 배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거점을 두면서도 지방에 예를 들어서 보름만 갔다 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어디를 갔다 왔다, 원산을 갔다 왔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참고로 이 장유석은 편한 사람입니다. 김동호 같은 이제 그 또래 활동가였었는데 이제 죽음을 이제 전해주는데 구체 사건을 이야기 못하는 거죠. 동호 기대 믿음직하던 동호 비도에게 쓰러졌다는 말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아리, 내 의아리. 그는 전남에서 무위의 존재였다. 벗어서 무엇하리. 이것만 알린다. 길게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김동호가 자기들 용어로는 강철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철 같은 동호가 쓰러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을 김석정한테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이 청년들은 물론 2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현장형, 실천형 활동가들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형이라는 것은 김석범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이 언제쯤 조국에 돌아오시겠는지는 무척 보고 싶습니다. 싸우자. 우리는 싸움에서 많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말. 퍽 반갑게 생각했어. 아마도 나는 형의 심중에 일대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형, 배움도 나는 싸움에서 배움과 책상 위에서 배움과는 천리지차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천에서 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 지향적, 그다음에 실천형의 활동가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방정국을 살아온 청년들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았다. 신국가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국제정세 변동을 탐지하기 위한 외부 정보 취득에 민감했다. 부탁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일본에서 새로 나온 도서, 사상가의 도서, 전진문을 보내달라. 그 다음에 아사히 신문을 보내달라. 굉장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돌아가는지 굉장히 민감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서량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독서를 통해 투쟁을 향한 자신의 정체성과 사고를 확립해 나갔다. 분단이 고정되어가는 엄혹한 환경과 난관을 극복하리라 스스로 다짐했다. 실천을 통한 운동의 승리, 분단을 극복하고 통로 나가는 길이었다. 해방정국에서 청년들은 온몸으로 실천을 통해 현실과 마주했다. 라고 이런 식의 상가 의식 속에 해방정국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분단, 분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아픔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방정국 수용대 연속이었다.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 분단체제가 억척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미래가 불투명했고 절망과 좌절 상황이 이어졌다. 희생된 동지도 생겨났다. 그들은 조선 현실을 어떻게 진단했을까? 어떤 길을 택했을까? 고뇌 연속이었다. 장영숙은 일본어의 미래함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장수라는 분은 되게 문학도였던 것 같아요. 죽음을 예견하면서 조선을 벗어나 문학도로 살 길을 고민하게 됐다. 그러나 조기 현실은 그의 다른 선택을 용납하지 않았다.
장윤석은 처절한 자성 위에서 새로운 길, 민족을 향한 여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40 이제 해방 이후에 이 조선의 현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동무들은 모두 퇴보했다. 전진을 위한 퇴보가 아니라 아주 일어날 수 없이 퇴보해버렸다. 해방 후 만 2년여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다. 우리는 좀 더 높이 발전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자꾸만 퇴보하고 있다. 굉장히 좌절 속에서 이 그 분단의 상황을 느꼈던 청년들의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라. 조국의 현실을. 통일이냐 분열이냐 이때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성의 이런 글들도 편지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좌절했을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쉬움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느냐 부분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못지않고 지지 않으려겠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 역시 너와 같이 조국에 대해서는 절대로 절망을 안 한다. 또 이는 용서치 않는다. 앞으로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 한 가지 기쁜 것은 우리들 젊은이 두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웃나라를 지지 않도록 다른 발뒤쳐야 할 것이다. 일본이 절대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누가 할 일인가? 우리들 젊은이들이다. 나는 맹세한다. 기업국 건설기에 이바지하려고. 건설기에 이바지하려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무식은 파멸이다. 과학 지식으로 무장하자. 과연 그렇다? 무식은 파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도서만이 아니라요. 의학 도서, 심지어는 소아과 도서까지도 김조범 선생할 때 이렇게 단 가져와라. 그 어떤 그 과학 지식에 대한 그런 열망들도 조국 건설을 위해서는 되게 신국 건설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소열한 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해방과 분단은 청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장영석은 분단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다. 때로는 원목과 현실 속에서 아픔을 맛보았다. 동지들의 체포와 죽음도 목격했고 전향한 동지들의 쓸쓸한 모습도 보았다. 그러나 장영석은 그 굴하지 않고 정렬을 불태웠다. 무엇보다도 신국 건설을 위한 지식에 습득에 노력했다. 그 현장의 영웅이었다. 이제 거의 이제 20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어떤 그 좌절 넘어서 어떤 그 불굴의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도 쓰고 있습니다. 이 양근이라는 것은 그 김선생의 본명입니다. 양근아, 꿈에서 깨어라. 조국은 나 같은 자도 하나 빼놓지 않고 부른다. 내 이제 어떻게 가겠어? 일본 가겠다 포기했던 겁니다. 이 이상 쓰지 않으련다. 짐작해서 알아라. 작년 1년 전과는 퍽 다르다. 내 그 심정과 나를 위한 모든 노고는 참으로 고맙다. 김석호 선생이 밀항을 위해서 부산에 그 100가지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일본에 갈 수 있었는데 본인은 안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제 수많은 동지들을 놓고 나 혼자 어떻게 간단 말이냐. 이는 전민족에 대한 죄이다. 작년과는 다르다. 대한민국 일부러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4.3의 이야기도 제주도에 들어 후배가 있었는데 4.3에 그 비도를 터벌을 한다라고 말 쓰고 있어요. 역으로 쓴 것 같아요.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는 우리 대한의 청년밖에 없다. 여하간 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너한테 이런 글을 쓰지 아니치보다는 내 신념과 조국을 생각해다오. 이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장석은 죽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김섭선에 의하면은 그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자기 사랑하는 이 정말 활동가들의 사랑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 친구들이 무슨 말하는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의 딸과 만나서 너무나 많은 좌절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 또 이 장영석 자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딸을 자기 여자친구를 대신해서 일본에 보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김도 선생이 내 사랑하는 애인을 여인을 내 대신에 네가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픔들이 아마 이 20대 초반에 있었던 것은. 중간에 이제 인용 길어서 못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쓴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신 교육부장 일본에서는 그 제주도인들의 거기에 대해서 쓴 이제 그 글들이 있는데 너무너무나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주 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세 가지 뭡니까 말 듣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8월 10일 그날 우리들의 그 환희와 감격은 어떠했던가? 그런 그 역사적인 이른바 해방은 불행하게도 엉뚱스러운 것으로 역행하여 민생은 유사 이래의 참담한 구렁에 빠져 민족은 최대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비운으로는 너무나 비운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해방이 있다면 오직 말과 글의 해방이 있을 뿐인 헐벗은 우리들이다. 불쌍하다면 지나치도록 불행한 우리 민족이다. 장영석은 많은 병을 얻었고요. 폐병도 없고 그 불굴의 의지를 본인이 활동을 위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 3년 동안에 소고기 한 번 못 먹어봤다. 그런 말을 듣고 해요. 그만큼 생활고가 어려웠다. 몸들에게 짓밟혔던 더러운 발자국. 여기서 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제. 아직도 지키지 않고 몸들의 도가에 아물렸던 핏자국. 아직도 싱싱하게 남아 가슴 아픈 이때 또다시 우리 그들의 침략에 맞서가 뻗친다. 아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이 얼마나 민족의 모욕이며 문화의 압박이며 역사의 반동이냐. 조국은 부른다. 너 같은 젊은이를 그것만은 말해라. 이 말을 남기고 이제 그 편지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그 오늘 대주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20대 초반에 24살이었으니까 이 활동가들이 자기 수많은 상층부의 선배들, 제가 모범을 생각한 선배들과 어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갔고 어떻게 좌절했고 그 좌절을 뛰어넘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그 광복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발표에 대한 약점 토론은 동아대 사학과 조영렬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렬입니다. 네, 발표 자료집에 114쪽부터 제 토론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규수 선생님 발표는 조선건국동맹 출신 장용석이 김석범에게 보냈던 편지를 분석하여 한 젊은 활동가의 해방정국 경험을 추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학술회의의 다른 3개 발표와 비교했을 때 단체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자료 역시 개인 자료를 활용한 점, 일제 시기가 아닌 47년 3월부터 49년 5월까지를 시야에 담고 있는 점, 이렇게 2가지 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발표자께서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좀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고민한 결과이자 국가건설 노선이라고 하면 다소 익숙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좀 일종의 차별화 전략 가지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건국동맹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좀 핵심 인물인 여운형을 비롯해 참가자의 활동과 사상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조직 상층부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양태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이 발표의 목적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과거 제기되었던 많은 질문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영석이라는 인물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중들에게 소개해 주셨지만 역시 문제는 장영석을 통해서 건국동맹의 어떤 면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학술회의 주제가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이므로 장영석의 꿈이 건국동맹의 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화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발표자께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바일 수도 있고
원래 발표문이라고 하는 게 완성본이 아닌 관계로 소략하게 표현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읽으면서 궁금했던 사실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발표자께서는 해방정국에서 건국동맹의 의의와 역할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발표의 제목에 발표자께서는 장용석을 조선 건국동맹 운동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건국동맹이 44년 8월 성립돼서 45년 8.15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를 계승됐으므로 그러니까 해방전국기에 건국동맹은 없었던 것 아니냐, 제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꼭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발표자께서 이 글에서 세워놓은 구도를 보면 일제 말기 건국동맹으로 형성된 이 유대가 꽤 오랜 시기 동안 유지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해방 직전에 형성된 젊은 활동가들의 관계가 여전히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정체성 아래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전제한다는 인상이었습니다. 건국동맹이 직접 조직적 힘을 간직하고 있든 아니면 일종의 네트워크로서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의 주인공인 장용석은 남로당 조직부장을 역임했다고 하고 선악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김동호, 이영선, 최진혁, 김여택 등도 모두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방정국에 여운형 노선과는 그 활동이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조직 상층부가 아닌 청년들은 오히려 강력하게 좌익 노선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께서 건국동맹 활동을 해방정국까지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조직적, 이념적 차원으로는 잘 읽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건국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일제 말기를 살았던 젊은이들의 인간관계만이 남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동화의 회고, 뭐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등등을 포함해서 40년대 여운형 쪽으로 청년 학습 조직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회고에 등장하는 청년들도 대부분 좀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남로당 계열의 핵심 인물로 성장을 하죠. 그렇다면 이 청년들에게는 건국동맹은 무엇이었고 건국동맹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좀 고민하게 됩니다. 해방정국이 워낙 급변하는 시기였던 만큼 다양한 분화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좀 건국동맹의 위상, 특히 당시 청년층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장용석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제가 과문한 탓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발표에서는 그동안 건국동맹 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악원이 건국동맹의 비밀 아지트였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이제 포괄적인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면 발표자는 이곳에서 장용석을 만났다는 김석범의 회고 소설을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장용석이 건국동맹이었다는 점도 이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 밖에도 선악원과 건국동맹의 관계를 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 선악원의 위치가 안국동이고 개동 여운형의 집을 비롯해 모두 가까운 곳이었고 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복중학을 다닐 당시 건국동맹 산하 청운회에서 활동했다는 김순호의 증언에도 건국동맹 관계자들이 여운형 집 근처에 모여 살았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악원이 비밀 아지트였다는 것이 거리상 가까웠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했다는 뜻인지 선악원의 주동 세력이 건국동맹 활동에 연대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추가적인 검토 또는 좀 설명에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단순한 장소 제공이 아니라면 이 불교 혁신운동 그리고 건국동맹 활동 사이에 일정한 교감이 없었는지도 좀 추적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발표의 주인공 장용석이 꿈꾼 나라가 무엇이었을까? 발표자의 주장을 좀 다시 한번 청해 들었으면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47년에서 49년까지 장용석의 시대인식을 해방의 감격, 해방 이후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도 새 나라를 수립하기 위한 젊은이의 학습열과 올바른 자세의 견지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다가오는 분단의 가능성에 대한 좌절, 분단 앞에서 더욱 확고해지는 과학적 세계관에 대한 강한 열망, 반제 민족 자주의 의지 등을 중요하게 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 열거한 사항이 편지 내용 그 자체일 수도 있고 발표자께서 편지 내용에 일정한 순서를 부여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이든 장용석이라는 활동가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특별히 좀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장용석의 편지 내용 중에 두 가지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첫 번째는 제3의 길을 모색한다느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느니 말하는 김석범을 장용석이 계속 꾸짖고 있는 점입니다. 김석범은 장용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장용석을 기리고 있지만 이 편지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둘 사이에는 현실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발표자께서 장용석의 목소리, 죽은 자의 목소리와 약속은 김석범의 소설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평가는 김석범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서 그의 목소리를 살려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장용석의 길을 김석범이 이어나갔다는 것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장용석의 편지 내용 중에 이게 아까 그 검열 때문에 표현을 못했을 가능성을 말씀하셨지만 좀 사실 국제관계에 대한 고민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예상밖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뭐 편지 검열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회피한 결과일 수도 있겠고 제가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신 제한된 자료만 보고 이야기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장용석은 환갑 언저리의 여운형이 가지고 있던 정치가다운 유연함보다 운동가다운 패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께서 형상화한 젊은 청년의 고뇌와 열정 그리고 희생이 새 나라 건설 과정에 켜켜이 쌓였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여운형을 정점으로 한 건국동맹의 방법이었을까? 조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이규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